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4분기 성장률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3분기에도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9월 초만 하더라도 경제 연구소들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죠. 그리고 9월이 끝난 시점, 그러니까 3분기가 끝난 시점이죠. 그때 골드만삭스는 2.0% 정도 성장할 거로 봤는데 그 속보치가 2.6% 성장률로 나왔죠. 그러니까 투자 은행들 생각보다도 훨씬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그 3분기 성장률은 좀 비정상적이다. 그 경기 침체를 앞두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4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또 반전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거는 긴축 정책이죠. 기준금리 계속 인상할 테니까 이제 4분기에는 또다시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는 3분기 성장률도 지난 8월 27일 날 세미나에서 최소한 1.5%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저께 8.15머니 방송에서도 4분기에도 2%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이나 근거에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긴축 정책의 부작용을 너무 확대해서 간다. 인플레 효과가 있는데 인플레 효과는 얘기 안 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그 외부에서 공급되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총 통화는 감소하지 않고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미국 경제 침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지난해 3월부터 미국 경제 침체를 주장했던 사람이 그 대부분이에요. 지난해 3월 위기, 10월 위기, 올해 하반기가 되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발생할 것이라는 등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또 하반기가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또 내년 하반기라고 연기를 시켜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내년 초쯤 되면 또 2024년 이후로 연기할 것 같아요.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가계에는 금융자산이 많아요. 금융자산이 많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도 큰 그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 소득이 발생하니까요. 더군다나 원래 연초에 연준도 아니면 경제 전문가도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연말까지 계속 인상할 거라는 둥. 그렇다 하면 이제 금융자산이 많은 가게는 거기에 대비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면 3분기에 은행 예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자 부담이 없는 은행 입장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없는 예금도 많이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충격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 가계 부분에 소비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이사 소득까지 증가하는 예금 상품을 이용한다면 소비 여력이 오히려 향상되죠. 그리고 미국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굉장히 지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죠. 지난해 3월부터 사실상 달러 인덱스가 상승 반전했으니까 지금 약 한 20개월째 그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 수입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이 많죠. 가게가 전부 100% 혜택을 안 보겠지만은 오히려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겠죠. 그런데 미국은 30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의 수혜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게도 물가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물품이 많기 때문에 또 수입 물품은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계 실질 소득 증가죠.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나 다른 물건을 소비할 여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주장은 지금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2008년도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난 해지요. 리먼 사태가 발생한 해가 이제 2008년이니까 2008년에는 성장률을 한번 봤어요.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2분기에 좀 향상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 하는데 그때와 지금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2007년 4분기부터 인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의 불황 조짐이 아니면 경기 침체 조짐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즉 물가 때문이지만 물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기업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 침체로 빠질 확률은 낮다라는 거죠. 물가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돈이 2008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서학점이 많지 않았어요. 201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8년만 하더라도 일본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돈을 일본어로 회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는 올랐죠. 그런데 지금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정부 차원의 재정지출, 후보들도 많이 지출할 거고,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그거는 정상적인 거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혜택을 받고 있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는 이자 소득이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적인 성장 동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2008년에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재정 지출을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고 발생 이전에 재정 지출 규모가 많잖아요.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미국 GDP에 10%에 넘는 건데 향후 한 5년간에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2%씩 재정 지출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성수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도 과거처럼 3분기가 일시적인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4분기에도 2% 정도 성장은 예상하고 있다. 하나 또 침체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투자 감소단 말이죠. 근데 미국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소비가 7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만 되면 투자 쪽은 감소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률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에 투자가 감소하더라도 소비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성장은 유지될 거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단 말이죠.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게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론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근데 현실은 뭐 3분기 성장률이나 아니면 3분기 상장기업 실적이나 빅테크 주가는 많이 빠졌죠. 3월부터 많이 빠졌죠. 그리고 빅테크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애플은 실적이 좋으니까 그 애플을 빼고 나면 뭐 15% 정도고, 85%는 그 쉽게 하면 빅테크 관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가 받쳐주고 있고 고용이 받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라는, 즉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의 득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그 물가 상승을 부담하기 어려운데 미국은 부담할 소득 수준이 됐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 흐름이 미국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거와는 완전 다른 환경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 3분기는 지난해 성장률이 낮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전년도 대비, 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산출하지 아니하고요, 직접 분기 대비 성장률 산출을 해가지고 연율로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분기 대비 4분기 성장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난 3분기는 2분기 대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율로 환산하니까 2.6% 정도 나왔다. 그런데 분기로 보면 0.6% 성장했겠죠. 전분기 대비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말이 되면 배당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에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해갖고 주가만 올라간다면 또 소비 여력이다.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은 2% 정도는 뭐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입니다. 어떤 포유 환율 연구소가 성장률만큼은 다른 연구소보다 앞서 있다, 분석 능력이. 참고로 2017년으로 기억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몽골 재무부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몽골 국채금리가 한 10% 넘었으니까, 그때 우리 한국 국채금리가 2%밖에 안 되고 2%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몽골 정부에다가 한국에서 채권 좀 발행할 수 없느냐, 우리가 알선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한 바 있어요. 그 당시 IMF는 몽골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봤느냐면 마이너스 한 4, 5%로 봤어요. 근데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그 플러스 한 5% 나올 거다. 2018년이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대로 몽골의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은 그 5% 가까이, 나 5% 이상이었어요. 한국은행도 그때 IMF와 비슷한 분석을 했고, 우리나라 무역협회도 몽골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 포유 환율 연구소하고 그 몽골 2018년 경제 성장률 그 전망치 격차가 무려 10%가 넘어요. 포유 환율 연구소는 5% 이상, IMF, 한국은행, 무역협회는 마이너스 4, 5%를 했는데 결국은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대로 갔고, 금년 3분기에도 그 경제연구소 대부분이 미국 경제 성장률 나쁘게 봤죠.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8월 27일자로 1.5% 성장을 나올 거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성장률 분석 능력은 한국은행, IMF보다 포유 환율 연구소가 앞서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IMF 성장률 전망치나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 전망치를 근거로 그 비관적인 주장에 너무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환율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해요.
한국 환율 전망 다 지난해 실패했잖아요.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그 달러 인덱스도 뭐 다 하락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성장률 차이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망가지고 환율 전망 실패 때문에, 또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금리 전망도 안 되고 부동산 전망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와 환율 전망에 있어서는 거의 외국 회사, 금융회사, 투자은행보다 앞서가 있는 국내 경제 전문가들 누구보다도 분석 능력이 앞서 있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경제 성장률 전망, 부동산 전망, 금리 전망도 앞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